진짜 기괴한 것 같아요. 사진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죠. 부패한 시신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들은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과 함께 사건 속 스모킹건을 찾아보는 시간, 스모킹 권. 네, 권일용 교수님과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모킹 권이 프로그램 이름이고 네. 왠지 스모킹 건에서 이렇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사건들이 우리 또 권일용 교수님이 직접 다뤘었던 그런 네. 사건들이 주가 되는 거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던 사건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또는 현직에 계시는 프로파일러들하고 제가 같이 협업을 했던 사건들을 일부 있고, 네. 지금까지 방송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건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은 이런 사건들을 선정을 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알 그 유튜브 채널에서 네. 최초로 하는 오리지널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제작진들도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네. 여러분들이 사건을 현장을 추리한다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또 찾아내고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가 훨씬 더 큽니다. 네. 스모킹권 첫 이 사건 파일을 열어볼 텐데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첫 번째 사건으로 선정한 것은 대구 시신 동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구지방경찰청에 있는 프로파일러 추창호 분석관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면서 분석을 했던 사건입니다. 자, 사건의 내용을 한번. 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네. 이 두 부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아버지의 직업은 화물 운송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며칠씩 집을 비우고 지방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분인데, 네. 길게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분이고요. 15살 된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5일간 집을 비우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평상시와 같이 아들이 있는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들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음식 냄새가 나기도 전에 엄청나게 심한 악취가 방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문을 다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네. 그 방 한쪽에 부패된 시신이 놓여진 상태에서 아들이 밥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아. 어떻게 식사를 할 수가 있죠? 그 악취가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사실 제가 현장에 그동안 나가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속옷까지 냄새가 배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 악취가 나거든요. 이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목처럼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와중에 그냥 계속 생활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현장 상황이 어떤지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사진이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사진입니다. 굉장히 기괴하죠. 부패한 시신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들은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죠. 아버지가 이 현장을 발견한 거니까 시체는 또 제3의 인물이네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이제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그쵸. 것이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 일면식도 없는 네. 사람이었고 이렇게 이제 중학생이겠네요. 15살이면 15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단서들이 제공되고 있긴 합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몸싸움의 흔적 이런 것들을 좀 찾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거는 크게 없어 보이고. 안 나타나죠. 네. 또 굉장히 깨끗하죠. 물론 가구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지만 옷장 위에 있는 도구들을 본다면 나름대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것 이외에는 많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불도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이불이 정리는 돼 있는데
피가 여기 좀 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이 프로파일러들이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들이 현장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처럼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범죄와 관련되었는지, 네. 범죄와 관련이 없는 건지 이것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많은 것도 있지만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다툼 현장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다퉜는데 그 흔적들을 치운 건지 이런 정황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CSI가 출동을 했다면 네. 한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 음. 자리에 있었던 분이랑 일단 대화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CSI는 네. 어, 과학수사대. 네. 네. CSI는 과학수사대. 네. 스페링 다 아시나요? 갑자기 저 대학 나왔습니다. 네. 네. 뭐예요? C 사이언스 아니야? 아니, S고 S는 사이언스고 땡. I는 인베스티게이션. 네. 크라임 씬.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 인베스티게이션. CRIM. CS. 당황스럽네요. 네. 그러니까 왜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CSI 하지만 네. CSI를 전부 사이언티픽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이군요. 신이 네. 중요한 거군요. 그럼 씬. 그래서 CSI는 증거물들이 다 수집된 이후에 그 진술과 증거물들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혀 이해가 없어요. 네, 현장의 객관적 증거를 먼저 수집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현장에 도착을 했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방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네. 과연 신발을 신고 들어왔느냐 벗고 들어왔느냐. 신발 없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신발이 없는 거는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있으면 뭐 강도라든지 강제 침입. 뭐 도둑이라든지 그죠? 자, 그래서 흙이 묻은 발자국도 없고 시신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찌됐건 자연스럽게 이 방 안에 들어왔다라는 첫 번째 추론이 가능하죠. 친구인가 싶기도. 한 가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확인해야 되는 거야? 피가 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피해 고임들도 보면 뿌려져 있는 피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 이 사망한 사람은 어디에서 공격을 당했느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뭐 뿌려져 있는 피와 안 뿌려져 있는 피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 군데 뿌려져 있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격과 방어가 계속 진행되면서 다툼이나 폭력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뿌려진 혈흔은 없었다. 네. 네. 저 벽에 피 어렵습니다. 흔적이 있기는 한데. 피가 흔적이 있긴 하지만 문질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지름 혈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한 피해자는 여기 등을 기대고 있을 때 공격을 당해서 피가 아주 많이 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으로 문지르고 그대로 넘어진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숨을 거둔 이후로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검식 결과에 의하면 바닥에 닿아있는 왼쪽 팔꿈치에는 피가 묻어있지 않았었어요. 이동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망한 시신은 등을 기대고 앉아있다가 그대로 쓰러지면서 문지름 혈흔이 나타나고 공격 당할 때 뿌려진 피의 각도들을 보면 같은 방향에서 공격이 진행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불에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피와 저 피가 같은 사람의 피일까요? 저는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이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을 쭉 했다고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이 현장에서 그냥 이불을 깔고 접고 하면서 이 피가 묻은 거를 다시 접어놨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혹은 아니면 이 시체가 공격을 당할 때 주변에 이불이 있었던 네. 야, 이제 점점 것이거나 추리력이 예리하죠?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체가 징그럽거나 냄새가 나서 덮어놨다가 다시 접어서 놨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같은 피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SI는 각각의 혈흔을 같은 동일한 피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죽은 거예요, 이 시체는? 사망의 원인은 예리한 칼에 의해서 칼에 찔려. 네, 찔려서 사망을 했는데 네. 왼쪽 가슴 복부 좌측 팔 왼쪽 부위죠. 왼쪽 부위 2에서 2.5cm 가량의 상처를 봤을 때 범행 도구는 지금 보시는 조금 큰 과도로 추정이 됩니다. 좌측에만 지금 상처가 있잖아요. 앉아 있을 때. 네. 그렇다면 범인은 오른손잡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칼이 어떤 방향으로 진입했느냐를 본다면 오른손잡이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과학적인 단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냥 거죠. 부위가 왼쪽 오른쪽을 떠나 사실 들어가는 그죠? 네. 진입한 각도가 굉장히 다르죠. 근데 현장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야, 그건 또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 사건 현장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는데 흉기만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시체가 이게 큰 건지 부은 건지 또 색깔도 좀 시꺼멓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질문하시는데요. 네.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부패를 할까요? 우리의 어떤 살도 있고 피도 있는데 아무래도 피가 좀 많이 있는 부위가 좀 부패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거는 절반만 맞으셨어요. 아, 그래요? 부패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피가 부패를 하는 겁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살점들이 같이 이렇게 부패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피가 부패를 하게 되면 부패를 하면서 이렇게 부패 가스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거인화돼요. 이렇게 부어요. 네. 그럼 이 정도로 이렇게 붓고 좀 색도 이렇게 많이 변색이 되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대충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기온과 네. 또 그 방 안의 어떤 온도, 계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게 9월이잖아요. 네. 이런 상태로 봐서는 3, 4일 정도 예상이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간 그 시점이 네. 이 사람이 사망한 시점과 유사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단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기괴한 것 같아요. 이 사진 자체가. 기괴하죠. 시체가 네. 없으면은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사진인데 이제 피와 시체가 지금 일상생활 공간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진짜 무슨 일인지 신고도 하지 않고. 뭐 시체를 숨기려고도 안 하고. 뭐지? 자, 용의자가 이제 됐습니다. 이 같이 생활이 있었습니까? 뭐 지금 현장에 네, 그렇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죠? 시신이 사망한 것이 외견상 볼 때 4일 정도. 네. 그리고 아버지가 일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것이 5일째니까 시점이 비슷해요. 네. 그러면 아버지도 용의자일 수 있다. 용의자일 수 있죠. 아버지가 그러면 사건을 저지르고 아들을 남겨둔 채 일을 하러 나갔다 왔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랬으면 나중에 와서 근데 아버지가 신고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용의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아들을 다른 곳에 보내거나 그죠. 응? 이게 완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그렇죠. 그냥 현장에다 두고 그냥 두고. 4일을 어떻게 생활해요?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서 일단은 신고를 한 네. 아버지보다는 유력한 어떤 용의점을 갖고 있는 아들 쪽에. 네,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 저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손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저항을 안 했다. 정답. 왜냐면 주먹을 주려면 뭘 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먹이든 뭐 이렇게든. 그죠? 손을 써야 되니까. 근데 앞에는 맞았는데 뒤에는 또 있을 아니요? 수 있지. 핸드폰으로 공격을 핸드폰을 할 수도 뗄 수 있지. 있지. 핸드폰을 안 맞아봤죠. 아니 구형은 안 봐요. 아파. 네. 그러면은 뭐예요? 추측하기로는 네. 공격 당할 당시에 공격을 받을지 모르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손에
저항흔이 없습니다. 손으로 막거나 범인을 제지한 이런 흔적이 없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공격받을 것을 잘 모르지 않았겠는가. 갑작스러운 공격. 점점 더 의심이 돼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방심을 하고 있을 때 공격을 했을 가능성으로 우리가 좀 좁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불의의 일격이라고 하죠. 불시에 그냥 확 당한 거예요. 근데 훌륭한 추론이에요. 무슨 추론이었는데?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맞다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안심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는 쭉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네. 정리. 정리.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15살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왜 그냥 이런 상태로 생활을 해왔겠는가. 약간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았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5살 전후에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현장을 수습할 그게 안 됐군요. 그보다 우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적장애가 있어도 방심하거나 뭐 예를 들어 잘 때나 이렇게 위해를 가할 수는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지적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 없다 용의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정할 아무 단서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의 상황을 통해서 그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의 지적 수준과 행위들을 결합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추리를 더 이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범행 도구는 어디 갔을까요? 범행 도구가 현장에 없어요. 첫 번째 추론 뭐죠? 숨기거나 버렸다. 그것은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용의자와 다른 점. 이 용의자는 결정적 증거니까 이거는 일단 숨기자 한 거 아닐까요? 5세 전후의 지적장애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네. 5세도 이게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는 거는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잖아요. 다른 뭐 증거 인멸은 생각을 못 하고 뭐 무서우니까 이거는 어디 숨겨놓거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서 전 안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CSI는 인근을 수색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장애가 있고 네.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좁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책정을 해서 주변 놀이터나 뭐 그런 데 이제 자기가 자주 가는 곳에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았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의선상에서 점점 한 발자국씩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도 아들도 다 지금 뭐 용의자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네요, 점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첫 번째 뭔가요? 이 장소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쵸. 신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휴대전화. 휴대전화. 네. 또 지갑. 신분증. 그런데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 신분증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비정상적이지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그래서 DNA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지문 등록 다 하니까 성인 되면. 그래서 지문과 DNA를 확인해 봤더니 A씨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이 A씨의 행적을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주변 수사를 해봤더니 이 A씨가 사망한 날로 추정되는 무렵에 또 다른 B씨와 어딘가를 이동하다가 같이 걸어 다녔다라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격자가 있는데 왜 그 두 사람이 같이 목격됐느냐? 이 A씨는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B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도 직업이 마땅치 않고. 직업이 없이 노숙을 하면서 늘 술에 만취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집에 왜 왔지? B씨만 찾으면은 뭐 다 해결되겠는데요,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 경찰이 B씨를 찾습니다. 찾았더니
넌 동행한 것이 맞다. 이 A씨와 그냥 그날 술을 마시고 평상시처럼 이동을 했다. 경찰이 계속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술을 마시고 평상시처럼 지나갔는데 내가 무엇을 왜 너희들한테 확인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약간 의심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날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써놓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억울하다. 네. 근데 왜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갑자기 또 유서를 남기고 도망을 가버리고 잠적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이 일단 지목을 하죠. 야, 어쨌든 우리 컨텐츠가 스모킹건을 찾는 컨텐츠인데 아직까지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놓친 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선풍기의 방향 이런 거는 아니죠. 왜 콘센트를 아래에 꽂았을까? 일반적으로 위에가 손에 더 잘 닿. 저기에 뭐가 꽂혀있다 뺀 건 아닐까? 그 경찰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네. 중앙경찰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럼 신임 경찰관 CSI 실습을 하면 꼭 그런 거 물어봐. 아무 관련이 없는 거. 아,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재도구나 이런 게 뭐 특별히 이렇게 막 많이 있진 않고 하는데 이 종이 그리고 여기 좀 TV 위에 뭐 이런 종이 그리고 여기도 지금 좀 구겨져 있는 게 일단은 종이? 그렇습니다. 지금 종이가 제일 의심스러워요. 맞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누군가는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하얀색 구겨진 저 종이. 여기 바닥에 이 종이의 내용이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 됩니다. 아, 이 종이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저 과연 종이에는 신체 포기 각서라는 신체 포기 글이 써여 있었습니다. 대부업체 그뭐 그래요. 잘못 빌리고 이러면 사채 쓰고 이러면 되게 누구의 신체를 포기한다는 각서일까요? 그 현장에 있던 아들의 신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예요. 왜 이것이 스모킹건이 됐을까요? 뭐랄까? 갈등이 이제 처음으로 드러난 거니까. 그죠?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이제 신체 포기 각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동기가 될 수 있는. 네. 과연 동기를 찾았다고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왜 스모킹건일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유력하게 용의점을 갖고 있는 사람 B씨가 네. 지금 유서를 써놓고 사라졌죠. 네. 뭐가 남아있나요? 유서. 유서에는 그 사람의 필적이 남아있죠. 그 유서의 필적과 신체 포기각서의 필적이 같은 거였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됐죠. 이 사람이 동행했지만 이 집에는 전혀 가지 않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부인한 사실. 그런데 그 사람의 글씨가 현장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가장 강력하게 시사를 하는 거죠. 그것도 추론이지 근데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져가서 놨을 수도 있잖아요. 왼쪽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보면 찢어진 아, 찢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이의 출처는 뭔가요? 달력. 달력. 더 중요한 것은 네. 그 신체 포기각서에 아들의 신체를 포기한다고 써놨잖아요. 네. 아들이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 곳에 그렇게. B 씨가 있어야 된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이 사망한 A 씨를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B 씨는 아버지와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정리가 되죠. 아버지랑은 채무 관계가 있었겠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체 근데 포기가 무지개가 그러지 않았나 아까? 그럼 빌려줄 돈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네. 정말 우리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일반화된 어떤 사회적인 것과 범행 동기를 같이 보면 안 돼요, 절대. 무슨 얘기냐? 1,000원을 빌려줘도 네. 채권 채무 관계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인데 뭐 돈을 얼마나 빌려줬지? 근데 그 사람의 10만 원은 엄청난 돈일 수 있어요.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범행 동기를 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사건을 추론해나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니 사람이 죽고 뭐 신체 포기각서가 나오니까 당연히 좀 금액이 클 줄 그렇죠.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네요. 안 돼요. 이게 제가 그동안 30여 년 범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첫 번째 그 노하우입니다. 부루마블 하다가도 얼마나 화나는데요.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 하다가도 엄청 화나요. 진짜. 우는 사람도 봤어요. 마피아 게임 하다 오그러면. 근데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간과했네요.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사망한 A씨와 B씨는 둘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그 B씨가 이 아이의 아버지한테 얼마간의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하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평상시 자기하고 알고 있던 이 A씨한테 내가 오늘 돈을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서 좀 위력과시를 좀 해줘. 그러면 나 얼마를 줄게. 이렇게 하고 왔어요. 왔는데 아버지는 없고 이제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만 혼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제대로 의사표현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를 막 때립니다. 아휴. 그러다가 안 되겠다. 현장에 있던 달력을 찢어서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사인을 하게 억지로 만들어요. 그러고도 보니까 아이가 이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면서 위협을 했는데도 소통이 안 된다. 자, 그래서 B는 같이 자기가 데리고 온 A한테 오늘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A는 화를 내기 시작하죠. 약속 나지기 결국 돈도 못 받고 이게 뭐냐. 올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자. 라고 하면서 등을 기대고 앉아서 핸드폰. 휴대폰을 꺼내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B는 미리 준비했던 칼로 같이 동행한 A를 살해하죠. 왜 얘기를 잘했어? 그러니까 좀 심하게 돈 받으러 왔다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받아서 나도 좀 주기로 했는데 뭐 이게 뭐야? 그냥 가자고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범죄자인 B는 애초에 만약에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위협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3의 인물이 범인이었던 거네요. 그죠? 그렇죠. 진짜 이 현장을 봤을 때 그리고 제목을 봤을 때는 너무 기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또 현장을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나흘이나 지금 생활을 그렇죠. 시체와 함께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좀 문을 열어보거나 아니면 왕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렇지. 안 그랬을 텐데. 그렇죠. 초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건을 해결됐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슷한 사건들은 많이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또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그 스모킹 건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스모킹 건이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는 이제 사소한 관심이 스모킹 건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권일용 교수님과 스모킹 건 첫 번째 에피소드 대구 시신 동거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회차에 또 권일용 교수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